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서관을 통째로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제 벤jamin 스케치 6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론 시간이고요. 요게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7강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구도로 보자면은 사실상 절반이 끝난 겁니다. 왜냐면 이게 5월 초까지 기획된 거였는데 이제 사실상 3월이 이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넘어온 거죠. 벤자민의 존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물신주의 비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신학 파트를 좀 깊게 들어갔죠. 신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매체 비평도 살펴보는 게 끝났습니다. 절반이 끝난 거죠. 이제 남은 부분들은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죠. 이를테면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폭력 비판을 위하여 번역에 대한 부분, 언어 형이상학, 그다음에 또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 이해, 여기까지 다채로운 것들이 아직 절반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절반을 이제 건너온 거죠. 그리고 오늘은 보론 시간입니다. 보론에 집중합시다. 좌우가 이렇게 남았다는 거를 공지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시간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발터 벤자민의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작품이라고 한 텍스트가 판본이 3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볼까요?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작품. 이게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게 1935부터 38까지 계속 고쳐냈던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의 판본이 1, 2, 3 판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 봐가지고 보통 읽는 텍스트는 2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1, 2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벤자민이 이 수정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원고로서 다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 제1판과 제2판 전부 다 여기서 제3판에서 삭제됐던 구절들 역시도 다 복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 2, 3판에서 왜 이게 수정되어야만 했을까? 왜 1, 2에 나왔던 구절들이 3판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까요? 다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예요. 일단 제가 쪽지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쪽지를 보낸 분이 이제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뭐 아이디나 실명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학 학부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비평이라든지 뭔가 좀 교양 강좌를 듣는 분인 것 같은데 그걸 듣다가 아마 이제 보통 지금 3, 4월이면 대학생들이 이제 막 수업 들을 때잖아요. 제 강의를 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봐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강의실 듣는 교수가 얘기하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뭐죠? 요걸 얘기하면서 자꾸 공산주의라든지 정치 제의라든지 그러니까 종교, 제의, 예술 작품을 하나로 엮어서 심지어 정치 자체도 만약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틀로 만들어진 기존의 틀을 깨고 그 기존의 틀에서 구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교감 나누면서 다시 한번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역시도 기존의 틀 지어졌던 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한다면은 정치도 예술이다. 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관점을 펼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의실에서 듣는 교수가 얘기하는 요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작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정말 벤자민이 코뮤니스트였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였나요? 막시스트였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리뷰를, 오늘의 보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벤자민은 막시스트였는가? 그러니까 벤자민은 공산주의를 지지했는가? 그 다음에 제가 6강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요 논문 자체가 공산당에게 보내는 좀 재현, 공산당에게 뭔가 좀 더 잘 해보라고 말하는 그런 조금 도구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논문이라고 말을 했죠. 물론 미발표로 남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제가 근데 문헌학적 자료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벤자민이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네가 막 짓거리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작품 말미에 나오는, 그러니까 말미가 아니라 말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금 축이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붙은 기록에 이런 좀 고백적인 어조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급증하는 프롤레타리아화와 대중의 광범위한 형성은 동일한 사태의 두 측면이다. 새로 생겨난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현 소유 관계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파시즘은
소유관계에 손을 대지 않고 대중을 조직하려 하고 있다. 대중은 소유관계를 번역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반면 파시즘은 소유관계를 온전시킨 채 표현의 기회만을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 이로써 파시즘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정치 생활의 미화로 귀착된다. 파시즘은 영도자 숭배를 통해 대중을 굴복시키고 있지만 이와 같이 대중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의적 가치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스컴 기구를 장악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대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벤야민이 이 논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요 1935년부터 38년이라는 시간대가 파시즘으로 물들었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요 논문은 예언적이거나 선구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막 히틀러라든지 막 괴벨스라든지 이상한 선전 기술, 막 영화, 매체,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번복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막 미친 듯이 접하고 전당대 몇 명씩 몰려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뭔가 이전에 봤던 것과 좀 이질적인 느낌이 벌어졌던 시간대예요. 그걸 보고 사후적으로 이 논문을 적은 겁니다. 적으면서 벤야민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파시즘 플러스 정치생활의 미화, 이미 적어놨네요. 정치생활의 미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치생활의 미화는 뭔가? 이걸 알기 전에 그 이전 표현에 좀 더 주목해야 돼요. 이를테면 소유관계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소유관계가 뭐죠? 일단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저도 그렇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유재산과 뭔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생산 도구들. 그다음에 여러분 노동자를 가정해 봅시다. 노동자가 일터에 가서 생산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내죠. 근데 생산 도구를 주는 거는 회사, 즉 부르주아고 거기에 투입되는 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에 가진 생산 도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노동자죠. 근데 그 물건은 부르주아 소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주아 기계를 돌리진 않아요. 근데 기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한 노동력을 구매하는 거죠. 노동자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생산품은 온전히 다 부르주아의 몫이죠. 왜? 이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물품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 권리를 부르주아가 가지니까. 그 대가로 노동자는 뭘 받죠? 임금을 받는 거예요. 노동자가 임금 100을 받고 부가가치를 200을 생산하든 만을 생산하든 10만을 생산하든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가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임금 100 받는 걸로 내가 생산해내는 그 이상의 잉여가치, 부가가치를 다 포기하기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게 자본주의 소유관계예요. 임금 노동이라고 하죠. 길게 들어갈 수 없고 대략 이렇게 봤을 때 벤야민 이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을까? 이런 임금 고용 관계를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해 봅시다. 어떤 거나 비슷한가요? 어떤 거나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렸던 맥락에서 보건데 이를테면 잠재성을 구현해내는 거,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런 것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왜? 이를테면 여러분 예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 게 고용 관계에만 딱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 능력을 100% 발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발휘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합법이죠. 계약서에서 벗어나는 노동을 하는 건 뭐죠? 해고사유죠.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노동만 해야 되고 요걸 초과되는 노동을 한다 했을 때 이거 다 부르주아한테 다 빼앗기니까 어차피 빼앗긴 착취 구조인데 뭐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하는 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제, 이미 정해진 전통의 틀, 그 바깥으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뭐라고 했죠? 그 잠재성을 펼쳐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에 갇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유비가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의 원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발터 벤야민은. 그렇기 때문에 요 소유 관계를 철폐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목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터 벤야민의 고유한 의견이 아니라 이 막스주의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요 소유 관계를 반드시 철폐해야 돼요. 최소한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막시스트의 노선이고요. 벤야민 역시도 그걸 이제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발터 벤야민이 파시즘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이 소유 관계를 그대로 놔두면서 무슨 막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게 권리는 주되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적어볼까요? 파시즘. 소유관계, 종래의 소유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기만적인 표현 행위만 허락함. 이게 발터 베냐민이 봤던 그 당시 파시즘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를테면은 1930년대 3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업률이 미친 듯이 솟구쳐요. 그래서 막 히틀러가 33년에 집권하죠. 근데 그 집권하기 직전 해인 32년에 거의 막 59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됩니다. 무지막지한 숫자가 놀았던 거죠. 이제 히틀러가 그 사람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독일 지도자가 되면은 당신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갖고 고깃국 먹고 여가 생활 주고 여하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펼쳐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근데 문제는 선거를 치려면 돈이 필요하죠. 조직력. 근데 실업자한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업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집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터에 가서 자기 빵도 잘 못 사 먹어가지고 굶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거둘까요? 당비를?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그 자본을 어디서 끌어왔을까? 자본가한테 끌어옵니다. 대자본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 그룹들은 여러분 항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그룹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해요. 여당에도 돈을 주고요. 야당에도 돈을 주고요. 정치적인 그냥 시민단체도 돈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뿌려서 그걸 자기가 장악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로 배후에 존재하려고요. 왜? 여당에 몰빵했다가 야당이 당선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여당에도 돈을 좀 주고 야당에도 돈을 주고 좌우지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전체가 하나의 금전화되는 겁니다. 이 대부르주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히틀러에게 역시도 부르주아 그룹이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32년에 총선에 승리한 뒤로 그 히틀러는 총리가 됐고 히틀러랑 마주하고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었죠.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한테 이제 권좌를 넘기게 설득하는 그룹이 바로 부르주아 그룹이었어요. 히틀러는 그냥 일개 병사였죠. 병사 출신에 그냥 힌덴부르크 같은 그런 귀족이 볼 때는 그냥 무지렁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말을 듣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배경을 끼고 있는 부르주아 그룹은 유서 깊은 친목 관계였기 때문에 그 설득을 듣고 히틀러는 정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히틀러 이제 곧바로 이제 현행법을 정지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피러, 그 총통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조치가 일반화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뭐 좌우지간 그렇게 봤을 때 요 파시즘 내에서 히틀러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겠다 말도 해줬지만 동시에 부르주아한테 돈도 받았어요. 나치당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치당의 엘리트들은 여러분 무지렁이가 아닙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 대대로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군인 가문들, 이런 엘리트들이 나치당에 붙어요. 이제 후반기에. 그리고 그렇게 엘리트가 생긴 뒤에 이제 나치당이 훨씬 체계적으로 확 발달하는 겁니다. 그럼 종래 비엘리트였던 나치 핵심 간부들은 다 축출됩니다. 서서히. 이를테면 램 같은 사람들. 램은 아예 장검에 파멸해가지고 그때 살해당하죠, 거의. 뭐 좌우지간이 너무 역세기를 너무 했는데 좌우지간 이때 파시즘이 발행할 때 그래서 히틀러가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소유관계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이 소유관계는 나한테 돈을 대주는 부르주아의 핵심 가치니까. 근데 고용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 어떻게 고용을 하지 해가지고 군수공장을 막 세워요. 군수공장들. 그 징병체제. 징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고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의 절반을 감당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죠? 군대. 왜? 취업 통계로 잡혀야 될 남자들이 어디가 있죠? 군대가 있으니까. 똑같은 전략을 펼칩니다. 나치도. 근데 군수산업의 문제는 뭐죠? 군수산업의 문제는 부가가치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만들어서 돈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들게 하는 부르주아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 팔리는 상품이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무기공장은 어때요? 내가 AK 총기를 만드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AK를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근데 웬걸 전쟁이 안 벌어져요. 그럼 A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무용지물입니다. 부가가치가.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군수산업을 비대화시킴으로써 실업률을 해결했던 히틀러가 군수산업의 선순환에 막히자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물론 그 전쟁을 선택하게 된 정말 많은 문화적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요인을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하게 돼요. 얘기가 하다 보니까 3,000%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우리 발터 벤야민 돌아옵시다. 다시 발터 벤야민으로 돌아와가지고 발터 벤야민 봤을 때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요 소유관계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소유관계를 건드리지 못하면서 좀 기만적인 표현 행위만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테면은 이런 얘기들. 우리 독일 민족이 뭉쳐서 이 위기를 하나로 해결합시다. 우리는 뭉치면은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 칩시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표현이죠.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뭉쳐서 잘해보자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 좀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성을 발휘한다고 봤을 때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뭉쳐서 뭐 하자고? 뭉쳐서 바꾸려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 목표, 그 논리 과정 전체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히틀러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뭉쳐서 잘해보자고. 근데 잘해보자는데 뭘 잘해보자고 했는데 뭘 잘해보자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베냐민 봤을 때는 노동자가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바꿔야 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걸 바꾸자가 이제 베냐민이 생각했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히틀러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왜 이 독일 민족이 모두 뭉치다라는 요 구호가 공허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물어보는 순간부터 요 구호는 다 헛맥락이 되는 거예요. 뭐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다니까 조금 자제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신문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뭔가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뭘 하는지 실질적인 정책 내용들을 보세요. 그러면 감이 딱 잡힙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베냐민이 뭘 비판하려고 했던 건지. 파시즘은 공허한 구호를 외치게 함으로써 뭔가 외치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다. 우리 다 뭉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느낌 속에 만족하는 겁니다. 실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리고 벤야민은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했죠? 정치 생활의 미화라고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자꾸 들어오시던 분들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준성 씨 1강부터 벤야민의 미학적 존재론 얘기를 하면서 요 미라고 하는 거 되게 좋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벤야민은 갑자기 이걸 왜 모르긴 몰라도 좀 안 좋은 맥락으로 이게 파시즘이 만들어내는 안 좋은 결과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왜 미화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거의 매 강마다 미학적 존재, 아름다움, 우린 잘할 수 있고 그 영향을 펼쳐내고 잠재성을 펼치는 거야말로 미학적인 상상력, 아름다움 뭐 이런 기타 등등 블라블라 온갖 미학에 관련된 얘기를 해제꼈는데 이게 뭔데 이게? 일단 제 변명부터 하겠습니다. 왜 베냐민 이미 죽은 사람이고 저는 베냐민보다는 살아있는 제가 더 중요하니까 제 변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베냐민이 글을 일괄적으로 안 적었어요. 이 빌어먹을 유태인 녀석이 인생이 좀 고단했기 때문에 토막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비평, 신문에 실고 비평집에 실는 그 짧은 글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요. 매번 그 맥락, 자기가 처한 역사적 맥락, 자기가 읽은 책, 만난 사람, 교류했던 지식인이었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활용해가지고 이제 글들을 자충우돌하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금 불비스러운 용어의 결함이 나타나는 게 참 불가피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독일 관념론,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문제예요. 용어가 일괄적이거든. 자기만의 철학 사전이 있을 정도로. 근데 발터 벤야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터 벤야민이 틀렸냐, 모순을 범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까다로운 해석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석적 맥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죠. 요 파시즘,
정치적 소유관계, 이 본질을 감추게 만드는 거로서의 기만적 표현, 요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참 가슴에 딱 품고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생활하는 건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걸 바꾸는 막시즘적인 혁명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의식적인 주체가 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정치 생활의 미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체는 이제 이거겠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왜 미화라고 표현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1강에서 미학적 존재론, 그러니까 몰락 얘기를 하면서 이 발터 벤야민이 원했던 거는 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체계 희생물들. 그러니까 체계가 약속한 거 외쪽에서 벌어지는 것들. 일과의 끊임없는 교감, 그걸 조직화, 그걸 소통함으로써 뭔가 자꾸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 잠재성을 펼쳐내는 거. 그 만남에서 느껴지는 열정, 그 다음에 뭔가 함께 다른 걸 해보고자 하는 창의적인 의지, 이런 것들 전체를 긍정하는 그런 게 바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적 자연 리듬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즐길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베냐민이 생각하는 주체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명리학 관화하게도 잠재성에 대한 발현으로 일치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속성도 같이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예시를 떠올려 봅시다. 이게 아름답다. 왜 아름다운가? 그냥 아름다움으로 라고 대답했다고 칩시다. 아름답다. 왜? 아름다움으로. 이게 뭐죠, 여러분? 동어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아름답냐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뭔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자연주의 오류예요. 자연주의 오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제를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품 물신주의 얘기를 다시 떠올려보자고요. 상품 물신주의가 왜 허구입니까? 상품과 그에 둘러싼 마케팅 전략을 명백히 매기해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거고 이게 이 세상 모든 걸 담지할 만큼 정말 좋은 거라고. 이걸 구입하시면 당신 인생이 아주 좋게 풀릴 겁니다. 만족스러워지실 거예요.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허구인가요? 이게 비춰봤을 때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그걸 막상 소비했을 때 그냥 뭔가 공허함과 뭔가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데 다른 걸 할 수 없나? 이런 발레들이 그 즉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 그 자체로 바라보는 이런 말이 꼬이는데 아름다움 자체를 이제 계속해서 내면화시키는 거를 너무 내면화하다 보면은 상품 무신주의를 비판할 수 없게 돼요. 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마케팅 전략은 이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비판하려고 하면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종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 이거에 반대되는 안티테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건 좋습니다. 왜 좋음으로? 라고 하는 그 도움 방법을 깨뜨리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한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요 자연주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문학이 철학이 나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방향인 거예요. 그냥 그렇다부터 좀 더 타파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다라는 부분부터. 근데 폐허는 폐허다. 이런 생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폐허는 이 체제에 어떤 소외되고 폭력적으로 나가떨어진 피해를 당하고 복수심 응축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조직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방향으로 재구축해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게 폐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폐허는 폐허다라고 하는 그 동호 반복으로부터 벗어난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단락시키는 그런 개입입니다. 전제를 묻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했던 뭔가 새로운 가치를 펼치는 그런 의미도 같지만은 반대로 물론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들은 요 맥락을 아름다움에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은 기만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맥락을 보자면은
그냥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여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크의 웅장함, 아름답죠. 근데 그 바로크의 웅장함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웅장함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것. 민주주의를 펼치지 못하고 왕정체제에 설득당하게 만드는 것. 혹은 그 웅장한 제의를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농민들,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 거기에 동원된 무의미한 투자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웅장한 그림 자체는 담기지 않아요. 그 그림의 이면을 읽을 때, 부정되는 것들을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거와 딱 맞아떨어지죠. 왜?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바꿔야 될 걸 바꾸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공허한 구어들, 표현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터 벤야민이 요 기술적 복제 예술 작품을 쓰면서 뭔가 이제껏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미화에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촉각적 성질을 획득하면서 우리가 변형하고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유일무이성이 타파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라고 긍정하고 싶었지만은 1930년대 요 역사라고 하는 건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작품 추기에서 발트 벤야민이 이 정치 생활의 미화를 언급하면서 파시즘이 이런 정치 생활의 미화를 통해서 영도자 숭배를 정말 공고히 하고 있고 그 영도자 히틀러죠. 그 영도자 숭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유지시키는 거는 다름 아닌 이거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히틀러를 옹립시킨 건 히틀러나 그 나치당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돈을 대고 지지하고 그 사람들 엘리트와 연결시켜줬던 이제 대자본가 그룹들이라고 하는 그 역사 사실로부터 예증되는 참 암담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을 쓰면서 1, 2, 3판에 빠졌던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린 관계로 그 얘기는 이러면 안 되지만 보론에 대한 보론에서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정치 생활의 미화가 뭔지 이 표현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